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11월 30일. 내일이 무슨 날이냐? 일반인들한테는 11월의 마지막 날 정도인데 국민의힘은 특히 혁신위는 조금 다른 날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내일입니다. 인유한 위원장 지난주에 내일까지 중진, 친윤계,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거 없으면 그 얘기 안 하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위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자, 저 때만 해도 인유한 위원장이 많은 분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쫙 치고 나갔어요. 그래도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이러다가 인유한 위원장 계속 인기 올라가겠는데 했는데 요 며칠이요. 인유한 위원장이 두문불출하고 있대요. 오늘자 서울신문 사면입니다. 인유한 위원장 이틀째 칩거 구설에 흠집난 여당 혁신위. 자, 구설 이게 나오거든요. 구설.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위는 구설 정도가 아니라 큰 파문이었죠. 노인 폄하였으니까. 근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한테 부모 얘기 살짝 했다가 물론 본인은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안녕히 가세요 그랬거든요. 사실상. 이러면서 이틀째 일정을 지금 안 하고 안 보인다고요,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긴 맞는데요. 지난 23일 회의에서도 이 인유한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의 혁신위원 가운데 11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권고안에 대해 지도부에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6명이 냈고 시급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5명을 이루면서 이견 조율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부재한 상황에서 혁신위 내부에서도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주에 또 일부 혁신위원들까지 사퇴 소동을 벌이면서 분위기 자체가 좀 뒤숭숭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한 듯이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열리던 비대면 회의조차 이번 주에는 열리지가 않았고요. 또 완충 역할을 할 사전 회의도 없이 지금 예고된 대로 내일 여의도 당사 대면 회의에서 혁신위의 권고안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전 회의도 없고 그냥 권고안 띡 나오고 끝.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받든지 말든지. 자,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좀 힘이 많이 요즘 빠지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이 좀 혁신하고 개혁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랬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그 선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총선을 이겨야지 이런 마음 속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내놓는 그 제안들에 대해서 다 박수를 쳐 주셨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힘이 받을 때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사실 그럴 때 어떤 당 내에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당내도.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막히면서 동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동력이 떨어질 때가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힘이 떨어질 때 그럼 새로운 힘을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힘은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본인들의 이제 실수에 의해서 그게 더 나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다시 수습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딱 지금 그 순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지금 많은 당원들이 안타까워하는 지점이거든요. 예. 물론 일각에서는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봐라. 지금 당장은 안 움직여도 언젠간 움직일 것이다. 어떻게 10년, 20년 정치한 지역을 빠져나오겠느냐, 당장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좀 물러나달라고 했을 때 비슷한 뉘앙스라도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는 버스 막 92대 동원하고 누구는 울산이 내 지역군데 이러고 있고 누구는 대통령 언급하지 마세요 그러고 누구는 나는 스타 아니에요 그러고 이러니까 인유한 위원장도 힘이 좀 빠질 것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24일이었거든요. 12월 24일쯤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일로 그냥
대충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내일 회의는 열리나요? 내일 회의는 일단 예고가 돼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구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구설, 그게 있기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일 회의가 사전 회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 그럴 경우에 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할 경우에 결국은 혁신이 내부의 그 속도 조절론과 결행론 사이에 또 충돌 모양만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예. 내일 회의를 과연 열 것인가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도 이제 오늘부터 아마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예. 원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친윤이나 이런 중진들의 그 어떤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로 시한으로 잡았던 게 12월 초예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원래 뭔가 더 센 메시지를 내겠다는 거는 그 마지막 그 뭔가 경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뭐 하여튼 내일 열릴지는 한번 좀 두고 보시고 시한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다? 뭐 그렇게 아마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그 어떤 그 혁신 카드 이거는 유효하다고 보고 아직은 유효하다. 이 유효한 부분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본인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조기 해체한다는 얘기는 혁신 실패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혁신 실패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실패예요. 국민의힘의 실패를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내가 대표직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러고 그냥 말면 되나요? 김기현 체제의 실패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일 조기 해체를 한다는 얘기는 김기현 지도부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은 저는 뭐 조기 해체가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여하튼 조기 해체의 경우에도 혼자 그냥 혁신위가 해체 그리고서 김기현 지도부 앞으로 잘해보세요.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김태흠 충남지사가 얘기했던 논계.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논계가 되라. 나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 희생하셔야 된다는 분들 반응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울산. 울산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내려가세요? 울산 내 지역구잖아. 라고 했었습니다. 출마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올까요?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그 화제가 되나요? 대표가 의정 후보에 한 건 전례가 없다는데요. 그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네. 자, 지금 지적하신 거 바로 질문 드리죠. 인요한의 실패는 결국은 김기현의 실패다. 동의하십니까? 꼭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김기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요. 인요한 혁신은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뭐 자초해 버렸고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출발부터 강서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합을 꺼내면서 시작을 했고 또 너무 때이르게 공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혁신위는 공천이 본인의 본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개울이 나간 줄 알고 뛰어나온 개구리처럼 또는 뭐 벤처 같은 경우에 좀 5년 뒤에 붐이 불 건데 지금 막 그냥 창업을 해서 뭔가 서둘렀지만 때를 못 만나서 이런 식처럼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제 당무감사 중심으로 해서 당의 공천권은 내 손에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총선 체제를 구성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어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는 뭐 본인 스스로 빨리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뭐 김기현 대표는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시장 선거에서 지난번에 그 패배했잖아요. 그때가 2018년. 그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재판하고 있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일단 오래 걸렸는데 1심 결과가 선고가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도부와 혁신위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장관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요즘에 어제도 전해드렸으니까 이 얘기는 뭐 더 안 전해드리죠. 이정재 씨랑 그 사진 하나 찍었다고 이정재 씨한테 뭐 손절한다. 막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만 찍으면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떤 사진이냐? 단체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단체 사진 보시죠. 잠깐만.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 건가요?
지금 아니 한동훈 장관이 이 중심이 된 행사 아니었나요, 저거? 예, 저게 이제 27일 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23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인데요. 예. 이 시상식이 이제 뭐 법질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한다 이러면서 법무부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장관이 수상자 여러분 축하한다고 하면서 수상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수상자들을 가운데 착석시키고 사진 촬영을 하게 하고 이제 본인은 제일 구석 자리인 오른쪽 끝부분에 서서 저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사진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한 장관이 원체가 이제 강조했던 게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상을 받는 사람이 강조되어야 되지 주는 사람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관례를 좀 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짧게 논평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깃발 들고 발상의 있는 사진. 전환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맨 가운데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아마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요구를 했을 장관님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렇죠. 근데 한 장관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서 했겠죠. 저 사진을 찍었을 거거든요. 네. 저거는 가운데에 앉아서 찍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진들이 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는 한 장관의 발상의 전환이다. 저는 그 정계 입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정무적 감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님도 지역에 이렇게 가서 행사 같은 데 하시면 당연히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쓰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 옆자리로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분위기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네,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저걸 보면은 참 그 정치 안 하셨는데 안 해봤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 그렇죠. 본격적인 정치는 안 해봤죠. 네, 근데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런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정무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무감각? 정무감각 이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론을 보면은요 사실 저렇게 하시는 게 더 돋보여요. 그렇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또 저기 참석한 분들 보시기에 되게 신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한동훈 장관의 승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아유, 여기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또 도토리 얘기할까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빈라덴 그 검거 작전 할 때 그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석에서. 아, 대통령인데도 구석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 사진 찍는 것도 구도고 의도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죠.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의전문화 깨는 게.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갑니다. 장관 옆에 보좌관이에요. 6월에 찍었던 사진. 저거 어떤 사진이었죠? 저거는 이제 본회의 출석했던 모습인데요. 지난 6월 21일입니다. 역의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당시에 이제 비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본회의 출석을 하려고 관용차에서 내려서 본회의장에 걸어 들어가는데 이 한 장관 왼편에 서 있는 분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데 이 남성에게 오히려 한 장관이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또 지난 2021년에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과 또 비교되면서 화제를 부르기도 했는데 아, 저때. 예. 아, 얼마나 불편해요, 보는 사람도. 당시 차관이 저 야외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뒤에 의전하는 분이 무릎 꿇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회자가 되면서 비난을 받았었는데 그 장면과 대비된다 이런 지지자들의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몇 개 정리만 간단하게 하죠. 그 파격적인 행보가 이것 말고도 있었습니다. 그 간부들이 장관 호칭할 때 님자 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관용차 문 제가 열고 제가 닫을게요. 그 앞에서 뭐 미리 나와서 열고 닫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하 직원 상사 뒷따르도록 한 거 요것도 뭐 이렇게 자꾸 뒤에 따라오세요. 저기 편하게 걷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의 나이는 뭐 다른 장관에 비해서는 젊은 편이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냥 이게 불편해서였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벌써 이제 정치 행보 시작한 것 같다는 평들이 많거든요. 사진에도 신경 쓰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뭐 일단 사진을 찍으면 항상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렇게 이제 같이 했던 동반자들을 배려하고 본인을 낮추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한번 헬기 타러 갈 때 보좌관 우산을 씌워주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보좌관을 씌워줘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공직자는 본인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을 오히려 더 돋보게 하는 거니까 많은 공직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원희룡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이제
슬슬 나올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총선 다가오면서. 물론 한동훈 장관 아직 출마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 있을 것. 야, 이제 12월 되니까 그렇죠. 지금도 사실 늦었는데 12월 되면 떠나는 분 있을 거다. 이러면서 이르면 4달 4일 개각을 시사했습니다. 자, 장관 10명 안팎이 거론된다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르면 12월 4일에 개각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10명 안팎을 지금 교체할 걸로 보이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등등이 거론됩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도 계속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같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선거 때마다 겪으셨을 정미경 의원님. 국민의힘 분위기 앞으로 개각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분위기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관을 하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장관분들이 나오셔서 저는 일정 정도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된다. 예, 선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내심 다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게 막 스타 장관 해가지고 너무 주목을 받아서 민주당으로부터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까봐 사실은 전전긍긍하는 그런 지점도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이 선대본부를 구성했을 때 그 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 실질적으로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지점을 굉장히 잘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게 역효과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 이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상대 당의 공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제목을 원희룡의 험지 그리고 하태경의 험지입니다. 두 사람 다 험지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대표적 중량급 정치인.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개항을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물론 간다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아직 미리 지금 어디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태경 의원. 근데 어디로 가기로 했느냐? 정치 1번지로 종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디가 험지인데 종로가 험지일까? 지금 종로에 우리 국민의힘 최재경 의원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험지냐? 이런 논란입니다. 지금부터 짚어보죠. 자, 일단 원희룡 장관이 죄송합니다. 요 화면 먼저 보시죠. 인천 검단 아파트를 갔습니다. 검단 아파트가 어디였죠? 입주 예정자들을 만났는데 그 아파트가 바로 회의 장면이네요. 아파트가 지난번에 왜 붕괴가 돼가지고 지하 주차장 막 붕괴되고 그때 막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그 최종 보상 합의가 저렇게 이제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관이 자연스럽게 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물론 인천 계양은 아니에요. 저 아파트입니다. 지금 나오네요. 저 아파트. 검단 아파트인데 저 검단 아파트 이제 지금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돼 가고 있네요. 검단 아파트가 있는 곳이 바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과 차로 10분 거리. 그러니까 계양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주변에 있어요. 여기 간 것만 가지고도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 만났어요?
네, 만나서 지금 저 성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자축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기자들은 10분 거리에 있는 인천 계양 출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하잖아요. 예. 원장관이 그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이란 국무위원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국민을 모시는 일인 만큼 내가 보좌하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일지 또 모시는 최종 목적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국민의 뜻. 예, 그러면서 윤심 이야기 참 많지만 결국 윤심이 민심을 따라갈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호. 이 장관으로서의 일도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제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도 국가와 정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 아니냐 준비한 메시지 같다 이런 해석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요즘 윤심 갖고 막 논란이 많잖아요. 막 당대표도 윤심 얘기하지 마 그래놓고 본인은 정작 나는 프리토킹하는 사이야 막 이러면서 윤심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윤심팔이 이거 하지 마 예를 나오는데 원장관은 윤심도 결국은 민심을 따를 것 그랬거든요. 자,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변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윤 대통령도 실제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각종 언론 보도에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 뭐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이 민심을 따르는 여러 가지의 그 조치들,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을 저는 조금 앞당겨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으로 봅니다. 앞당겨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뭐 해외 순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잡혀 있어서 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정치 문제, 총선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원희룡 장관이 촉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민심을 따르라.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지금 요 타이밍에 제가 갑자기 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최 의원님이니까 편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다 답변하시니까. 부산인데요. 네. 부산 엑스포. 이번에 그냥 했으면 부산 막 민심도 좋아지고 내년 총선까지 쫙 갔을 텐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럼 부산에 있는 분들 험지 출마해라.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지금 부산이 민심이 뭐 됐을 때보다는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이 상황을 그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좀 새 인물이 나와서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정치는 또 현실이거든요. 예. 새 인물이 구시대 인물보다 득표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제원 의원 정도라면 워낙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다른 의원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재공천을 받을 확률, 국민의힘 네. 확률이 저는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산의 민심이 좋으면 딴 사람으로 바꿔도 되지만 부산의 민심이 지금 그 2030 엑스포 유치도 안 된 상황에서 쉬운 곳이 아니다. 부산이 이제 이렇게 되면 부산이 이제 부산 전체가 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 그 현재의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현역 의원들이 그 자리를 다시 지키게 될 가능성 조금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 부산이 쉬운 곳이라고요? 영남이 쉬운 곳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얘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높아지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 사이에서 대구 경북은 여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물갈이를 한다고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엑스포 실패도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부산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서울 가서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했어요. 서울이라고 콕 집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봤더니 하태경 의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 당 안팎에서는 거기가 험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현역이 그냥 현역도 아니고 0.5선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 최재형 의원 지지 유세를 간 게 작년 초니까 0.5선밖에 안 된 사람한테 너 비켜.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고 그리고 판단도 애매해요. 우리가 다선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한다는 것은 다선자의 역량과 경륜으로서 우리가 잃었던 실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 험지 출마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인데 지금 종로를 가면 결국은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자,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하는 이유는 험지에 가서 이겨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리를 뺏어와야 그게 플러스 1이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하고 현역 의원인데 굳이 거기에 가서 또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한테는 의석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뭐 다음에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찌됐든. 자, 김병민 최고위원이 평소에 하태경 의원한테 좋은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태경에 보낸 존경한다라고 했던 내 문자 메시지 그거 취소하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존경한다고 했는데 부산 떠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취소하고 싶습니다. 야,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종로가 험지냐 아니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떠오른 쟁점이긴 하지만 사실 본질은 거기는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스타 정치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저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들 현재 있는 현역 의원과 이런 걸 비교해서 이야기해버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본인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험지라 그랬으면 사실은 이제 험지라고 예상되는 한 복수의 지역을 놓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막 부각되고 뭔가 이런 게 출렁하니까 조금 섣부르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험지를 앞으로 복수의 선택을 해서 한다면 거기서 살아나오면 다시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하태경 의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게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요. 솔직히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험지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종로를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동훈 장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하태경 본인의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종로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솔직히 그렇게 봤어요. 언론에 처음에 떴을 때. 약간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 경기 지금요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너무 적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야 안민석 의원하고 한번 붙어줄 건가? 아니면 정청래하고 한번 붙어주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서대문에 가서 한석이라도 회복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 정도면. 그렇죠. 가서 바람도 좀 일으켜주고 야 좀 신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종로 이러니까 아니 그럴 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갑자기 무슨 한동훈한테는 험지라고 얘기 안 하더니 아니 험지라고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뭐 험지라고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본질은요. 자, 그 얘기 들어보죠. 하태경 의원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상한 게 원래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그런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나오면 험지고 내가 가면 험지가 아닙니까? 전 억울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마 하태경 의원이 종로가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왜 험지 나온다더니 그랬느냐 이런 지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종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왜?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 나오는 사람이 어찌 보면 총선 전체를 리드해 나간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거쳐가고 노무현 거쳐가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봉장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뭐 한동훈 장관이 그 공천을 받는다든가 원희룡 장관이 공천을 받는다든가 이렇다면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하태경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적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험지 얘기를 스스로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정말 험지라고 하는 곳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건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 첫 번째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을 가야 그래도 이런 그 여러 가지 뒷말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선택이 성급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두 가지 얘기가 양비론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갔고 대통령실이 옮겨가서 종로가 뭐 옛날 그런 정치 1번지 종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경선은 치를 수 있고 종로의 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도 종로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어디를 이제 뭐 지역을 물색하던 그러니까 하 의원이 결국에는 이제 정하지 못하고 갈 만한 곳이 없다 보니 그런 이제 국면에서 거기가 이제 전략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 어느 제3의 장소를 당 지도부를 통해서 추천받거나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보고 지금 미리 선수를 쳐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요. 시간은 없지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자 종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아니래요. 그럼 나보고 어디 가라고. 예를 들어서 옆에 용산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용산 가겠습니다 합니까? 용산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종로 간다고 하더니 떨어져서 일로 왔네요.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미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공천해야 될 그 시기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하여튼 저 종로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당내 조율을 거쳐서 이동하는 거는 그래도 명분은 뭐 아주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이게 복수의 험지를 두 군데나 이렇게 같이 거론했으면 괜찮은데 종로를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당내 반발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선거 때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여럿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뭐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강남 공천 얘기 나왔다가 강남에서 공천 못 받고 서울 용산인가요? 다른 곳으로 가서도 또 당선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